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습니다. 조금 전 6시 정각에 본투표가 시작됐는데요. MBC 라디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 방송을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선 집중은 정당별 마지막 출사표를 들을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 이기인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측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을 차례로 연결합니다. 6월 3일 화요일 선택 2025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죠. 혼자에서 가족으로, 또 사회로 점점 커져가는 당신의 인생을 따라 당신의 어떤 인생도 감싸주는 마음 넓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Shop all day. Monday, Tuesday, shop all day. Every day beats in shop all day. Come together now, we're here to stay. Oh, yeah.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박미선. 탁재훈입니다. 사장님들의 바람, 노란우산이 이뤄진다고요? 매년 세금 걱정인 사장님을 위해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로 더 쏠쏠하게, 해가 갈수록 든든한 연복리 이자로 목돈 마련을 더 쉽게,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부금 내 대출 지원으로 더 힘나게, 막막한 노후 준비에 안심되는 퇴직금 역할까지. 더 오래 더 든든하게,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이 함께합니다. 사장님의 든든한 안전자산,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시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서보한님, 비가 내리고 투표 행렬은 이어지는데 오늘은 새로운 나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순탁님, 캐나다 캘거리에서 이륙 한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도착하면 새로운 세상을 기대합니다. 도착하면 언제쯤 되시는 걸까? 오늘이 되나요? 내일이 되나요? 오늘 내일 그 사이? 네. 투표는 하셨나 모르겠네, 이순탁님. 그리고 화영파님, 오늘은 침대에서 시선 집중을 만납니다. 촌철님들 투표하세요. 참고로 저는 투표하고 침대에서 제이비를 만납니다. 편하시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8174님, 오늘은 6시에 일어나서 생애 첫 투표권을 가진 고3 아들과 투표를 했습니다. 마냥 어리다고 생각하던 아들이 투표라니 그것도 대선 투표를 함께 하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드님의 첫 투표가 대선 투표였거든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배시시 남매님, 출근 중입니다.
오전엔 근무하고 오후엔 참관인 자격으로 투표소로 갑니다. 매의 눈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오, 참관인. 오호. 이야, 고생하세요. 네. 네, 근데 어떤 직업이시지? 오전엔 근무하고 오후엔 참관인 자격으로 투표소. 그러니까요. 하루가 너무 꽉 차신데요? 보람차게 보내시네. 네, 아무튼 오늘 모두 투표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시각 오전 7시 현재 투표율은 2.4%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대선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지금 현재 대구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사전 투표율은 낮았었죠? 네. 네,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거냐? 요게 또 관심사던데 여러분들의 행동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투표해 주시고요. 제이비도 오늘 투표하는데 오늘 투표 몇 시까지 한다고요, 제이비? 8시까지입니다. 네. 보궐선거는 8시까지입니다. 저녁 참고하시기 8시까지.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내 투표소가 어딘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윤영기 님이 투표소 확인하고 가세요. 25명 중에 2명이나 잘못 오셔서. 본투표소로 가셨습니다. 라고 지금 올려주셨는데 본인의 투표소가 어딘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가장 아름다운 손은 투표하는 손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을 하시는 건지 투표하는 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인증샷 그리고 투표 인증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모닝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오늘이 6월 3일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정확히 6개월 만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상황까지 끌고 온 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우리 주권자 국민들의 민주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 역량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시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꼭 투표하셔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오늘이 지나면 제21대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그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에 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을 때의 이야기이고 권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개시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개표 마감 뒤에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을 하는데 바로 그 의결 땅땅땅 이게 두드려지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취임식은 언제 열리게 될까요? 잠정적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취임식을 여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35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진행한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취임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대통령 선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왜 치러지는 겁니까? 헌법을 준수한다고 5천만 국민 앞에서 선서하고 약속했던 대통령이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일 누군가가 대통령에 대해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될 텐데 아마 그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대통령 선서에 대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아마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거 하나만한 소리긴 해도 좀 아쉬운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면 자, 내일 오전 11시로 잠정적으로 잡혀있는 취임식에 대비해서 행정안전부가 오부 요인을 비롯해서 정당 대표와 시도지사 등을 참석 대상으로 잡고 지난주에 참석 여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개표가 언제 완전히 끝나는지, 그래서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취임식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내일 오전 11시로 잡혀 있다. 잠정적이라는 점을 좀 전해드린 건데요.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취임식이 열리면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는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죠. 주인공은 누굽니까? 취임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취임식 장소와 초청 대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너무 급하게 취임식이 치러진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보궐선거니까 보궐선거로 그러니까 당선되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위도 없이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볼 때는 엄중한 비상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대행 체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거는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어떤 국정의 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그 상황 논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취임식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여유를 두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좀 의중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취임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왜? 취임식 때 비로소 임기가 개시된다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임기는 이미 시작을 하고 업무는 들어가 있으면 취임식 꼭 그렇게 번개불에 콩고어 먹듯 할 게 아니라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당선된 새 대통령 중심으로 준비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말씀 드렸는데 현실성은 별로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다 이런 말씀만 드리는 거죠. 반면에 홍성익님은 저는 취임식도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용도 국민 세금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그리고 까꿍님은 취임식 후에 별도로 국민 대화합 대회 같은 걸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가 오히려 들어왔고, 제이비가 그리고 좀 전에 그 대통령이 선서하는 그 선언문 읽어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길자님이 그런데 왜 헌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이번에는 제발 그런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도 대통령 선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김성회님 정말 이번에는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다음 대통령에게 하는 당부가 아닐까 싶은데 그나저나 당선자 윤곽은 언제 나올까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투표율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승부가 그러니까 뭐 원사이드하게 쭉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박빙이냐에 따라서 이건 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건 윤곽입니다. 윤곽. 확정이 아니라 윤곽 같은 경우는 지금 선관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자정쯤이면 좀 윤곽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어떤 그 요인에 따라서 이건 좀 약간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확정은 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이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대한민국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경찰청 집계 결과 선거 사범이 2,100명. 건수로는 1,891건 적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2022년 대선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선거 폭력은 2.2배 늘었고 현수막, 벽보 훼손 등은 3배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눈길이 가는 건데 그러네요. 왜 그럴까? 2배, 3배로 늘었다. 여기에는 이런 분석도 성립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평론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대선이 역대 비호감 선거였다. 그죠? 그럼 이게 후보에 대한 어떤 호감, 비호감도에 따라서 뭐 선거 폭력이나 벽보 훼손이 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 것보다는 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하는 정서의 차이가 좀 일정하게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사전 투표 기간에 벌어진 투표소 안팎의 폭력, 소란 행위입니다. 모두 48건이었다고 하는데
사람 수로는 58명이 적발이 됐고요. 그래서 2명이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몇 개의 사례만 좀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29일 수원 권성구 선관위 사무실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찬 사람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날입니다. 5월 29일 충북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60대 여성이 특정 후보를 찍으라면서 일면식도 없는 80대 여성의 손목을 잡아당겼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아니 왜 아무 상관없는 분을 끌고 가서 아무개 찍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가족한테 이래도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데이지 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정치의 증거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네. 이인수 님도 그만큼 민심이 갈라져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몰닥스 님은 결국 법 얘기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 다 불법. 이거의 여파 아니겠냐. 이렇게 좀 올려주셨네요. 네, 짧게 한 소식 좀 빨리 좀 전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거예요. 오늘 제비타임이 약간 좀 짧거든요. 자, 극우 성향의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늘봄 학교 수업에 강사를 파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학부모들이 문의를 엄청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답변은 느릿느릿하다고 하는데요. 교육부는 어제 리박스쿨이 늘봄 학교에 보낸 강사가 있는 특정 학교 딱 한 곳에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10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기된 그 의혹이 제기된 학교가 10곳인데 9개 학교에는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수업이 있는 학교 딱 이 한 곳에만 우선적으로 알렸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학교에 통지할 계획이다. 이게 교육부의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알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으로도 막 문의가 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또 별도로 알아보느라고 부산을 떨고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육부가 교육청에 알리고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알려서 사실인지 확인해 봐라. 그러면 심플하게 끝날 일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학부모들은 또 시간 여기에 투입하고 노력 투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네, 이거는 금방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좀 그럼요.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하면서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올해도 이색 투표소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웨딩홀과 캠핑장, 또 레슬링장, 카페와 식당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투표소는 학교나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에 마련이 되지만 마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민간시설에 설치를 합니다. 네. 접근성이 좋다라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 투표소로 지정된 전국에 있는 투표소들은 이동약자에게 친절한 공간일까를 좀 알아봤습니다. 친절하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층에 있다든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걸 뜻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확보한 투표소가 전국에 14,295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98.8%는 1층이거나 승강기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바꿔 말하면 176곳은 2층이거나 지하에 투표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 사람은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이 경우에는 임시 기표소를 설치해서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 후에 대리로 투표함에 넣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리로 투표함에 네. 투표용지를 넣는다. 내 손으로 직접 넣는 게 아니고 네.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전국의 98.8%의 투표소는 과연 접근성이 좋을까를 좀 알아봤는데요. 네. 이를 일찌감치 조사를 한 곳이 제주장애인 인권포럼입니다. 이 도내에 있는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255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이
이 장애인 유권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투표소는 45%,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그래요? 나타났습니다. 예. 이 선관위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니 휠체어 이용자가 들어가기 어렵거나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선관의 기준 말고 자체 기준을 설정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뭔데요? 법률에 따른 건데요. 네.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따른 그 관한 법률에 따른 겁니다. 네. 3개 분야 6개 항목이 있는데 주 출입구 접근로와 높이 차이 그리고 출입구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네. 뭐 가령 휠체어가 통과를 하려면 문의 너비가 최소한 0.8m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조차도 이제 미치지 못한다. 확보를 못했던 곳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 투표가 아닌 사전 투표를 해야 했던 장애인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네. 또 경사로가 존재하지만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균열이 생겨 있거나 파손이 심한 곳들도 있었고요. 이 단차가 3cm, 4cm만 돼도 휠체어가 진입하기가 힘든데 이를 간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계단만 있어서 임시 경사로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계단 자체가 굉장히 높이 있기 때문에 네. 휠체어가 전복될 우려가 있는 그런 곳들도 있었고요. 이 모든 기준은 부합하고 있지만 정작 투표소로 향하는 통로가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유승민 작가가 몇 가지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열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되면 된다가 아니라 이게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 돼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층이냐 승강기가 있냐 없냐를 따지고 끝날 게 아니고 네. 전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동선을 다 살펴봐야 사실은 이제 마땅한 건데요. 네. 선관위와 지자체가 현장 조사까지 나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발견을 못한 부분들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비단 제주만의 문제는 또 아닌데요. 이렇게 모든 이동 약자가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미비한 부분들은 선관위가 당일에 임시 조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임시 경사로 그리고 덮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지하나 2층 투표소 혹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표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같은 경우는 대선 날짜가 워낙 급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좀 장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좀 확장을 하면 투표소가 설치된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건물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동 약자들은 공공기관을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제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46%는 평소에 이동 약자가 이용을 할 수 없는 곳들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주 장애인 인권 포럼이 이번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유도 사실은 그 비단 선거일 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뭐 경로당이나 관공서 같은 건물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자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근데 그럼 사실 이런 부분이 지자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보여준 게 이번에 광주광역시였는데요. 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총선 때 유권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투표소 위주로 이렇게 개선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경사로를 설치를 했고 또 휠체어가 이동을 할 수 있게 공간까지 확보를 했고 또 승강기까지 새로 설치를 한 곳들이 있어서요. 네. 현재 관내 투표소 어느 한 곳 빠짐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예작 셔츠스쿨 김창옥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셔츠를 찾는 것이 남자의 멋을 결정합니다. 얼굴이 둥근 편이면 가기 좁은 컬러로, 긴 얼굴이면 넓은 것으로. 얼굴이 둥근지 긴지는 아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은 아내, 아내의 선택은 예작. 핵심 비전이 모이는 청라의 피크원, 진화한 삶을 누리는 와이드라이프 플랫폼, 청라국제업무단지의 피크원, 청라의 점점 그 첫 역사가 6월 청라 피크원 프로지오에서 시작됩니다. 1551-6880 대우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동탄역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원룸은 너무 좁고 하이 AI 좋은 데 없을까? 네, 동탄역과 여울공원 사이 자산 가치로도 주거 가치로도 좋은 삼성 AI 투룸 오피스텔 동탄역 루센체를 추천합니다. 그래, 루센체가 딱이네. 6월 오픈 예정. 문의 031-8043-2249. 시행 부하마린디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홍혜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우주 전사도 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맞아서 시선집중은 오늘 2부와 3부 각 당의 마지막 출사표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대선 후보 기호 순으로 정당을 만날 텐데요. 먼저 민주당입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승래입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가 여의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탄핵 촉구 시위가 열렸던 곳, 이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엄이 선포됐을 때 네.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던 국회의원들을 뭐 담을 넘는 걸 도와주시거나 네. 계엄군하고 맞서 싸워주시거나 그 안에서 의결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응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게 벌써 6개월 전 일인데요. 그러네요. 예.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저희들은 명명하고 있어서 빛의 혁명의 마무리를 빛의 유세로 여의도에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뭐 여론조사는 당연히 공표가 금지가 되는 건데 이제 마지막 판세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궁금한데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예상컨대 양쪽의 결집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예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던데 뭐 수도권 청년층에서 골든 크로스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로 그래요? 예, 허위 사실 공표이자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또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을 안 했는데요. 근데 뭐 그러나 이제 그 심정은 알겠는데 네. 제가 그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발했습니까 네, 이미? 네. 예. 그 대선 막판에 좀 불거진 이슈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좀 당의 입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이 리박스쿨 댓글 의혹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진상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심각성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조직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어떤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가장 현재 국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댓글 공작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동원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뭐 일당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했다면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무슨 취업을 미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늘봄학교 방과 프로그램이죠. 그 강사로 일종의 채용해 주는 조건 같은 것들이 댓글 공작에 일종의 대가로 지불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그분들이 또 가서 늘봄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 내용이라는 것이 무슨 극우 사상을 뉴라이트 논리를 어린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형식의 교육을 기획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극우 세력이 자기들의 논리를 전파하기 위한 매우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으로 보기 때문에 네. 심각하게 보고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 당국이나 혹은 권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대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가릴 건 가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지금 이미 경찰은 그 철저한 수사를 공언한 상태이고 네. 교육부나 관계 당국에서도 자체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 선언을 둘러싸고 뭐 진위 공방이 좀 전개가 됐는데 이건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은 그 개성공단 입주했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업들이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다시 그 당신들의 재산, 뭐 자산 이런 것들이 지금 북에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지 선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짐 로저스 측과 이제 접촉이 있었고 지지 의사를 확인해서 그 지지 선언에 포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이제 문구나 이런 걸 가지고 소통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추진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해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해명으로 다 이제 그 논란은 정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제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그 문제 가지고 일종의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지지선을 조직했던 분들이 짐 로저스 측과 소통하면서 네네.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종 투표는 어느 정도라고 전망을 하세요? 전망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7시까지 투표율이 지난번 대선 투표율보다 좀 높다 이렇게 좀 2.4%로 제가 아까 뭐 들어오면서 봤는데요. 0.3% 높다는 건 매우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도 물론 지난번보다 좀 낮긴 합니다만 예. 평일로 따지면 되게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화 이후에 8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선거하고 전전 선거는 모두 77%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특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종결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80%를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넘을 수도 있다고 혹시?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희망이기도 합니다. 투표율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느끼는? 아무래도 주권자들의 이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대한 그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네. 매우 크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열망이 예.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당의 입장에서 마지막 전략 지역이라고 할까요? 결국 여기서 투표를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혹시 이렇게 좀 꼽고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특별히 어느 지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저희들은 투표율도 말씀드린 것처럼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넘지 못했던 80%를 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영남이건 호남이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서로 득표들을 해서 네네네. 이 대통령 선거가 예. 국민 통합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잠재워지는 선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선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지난번 사전투표 당시에 뭐 투표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사전투표소에 막 난입을 하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영상으로 체증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투표 방해 행위죠. 그러면서 투표 행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들이죠. 더군다나 이런 분들이 국제 부정선거 감시단인가 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뭐 후진국도 아니고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선거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선거 부정 움직임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걱정입니다. 선관위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그리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선관위 대응이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사전투표 첫날 있었던 혼란이 있었고요. 물론 네. 그게 의도된 혼란의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봉투나 이런 걸 들고 그렇습니다. 기표소 밖에서 뭐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의도된 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네. 이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하셨고 철저하게 선거관리하겠다라는 다짐도 또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투표에서는 네. 또 개표 과정도 마찬가지고 예.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그럼 자택에 머물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좀 휴식을 좀 취하시면서 예. 이러저러한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당일날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예, 뭐 그 당일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오후 8시까지니까 저녁 8시까지 투표니까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후보는 또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중 앞에 국민 앞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뭐 이제 그 당선 윤곽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 하면 이제 시점이 조율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이전에 뭐 다른 후보들도 다 그렇게 아무래도 했으니까. 모든 후보들이 아마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투표가 8시까지 진행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늦게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이 점은 좀 그 힘을 좀 호소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당초보다 2년 앞당겨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네. 왜 이 선거가 2년 앞당겨서 치러지게 됐는가? 12월 3일 날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가 지금 정확히 6개월째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이 내란을 어떻게 끝장내고 이 내란을 통해서 처해진 대한민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능력 있고 경륜 있는 지도자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주권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 일관되게 내란 극복, 내란 종식은 이제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의 마침표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쉼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큰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큰 고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단락. 그렇습니다. 예. 종결까지는 그렇지만 아니고? 종결은 아니지만 큰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이었습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 메시지는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가 서울시청 앞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근데 서울이 아무래도 중심이니까요. 네. 모든 이제 지방 지방 여러 가지 유세를 마치고 마지막은 서울서 하는 것이 이제 집중도 좋고 또 널리 퍼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른바 이재명 후보 독재 프레임을 강하게 이제 그 공략을 했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십니까? 네, 최근에 정치적인 동향의 문제가 국회 독주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아울러 또 이제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네. 상권 분립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국가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 해서 그 점을 지적하게 된 것이죠. 그래요. 그게 좀 유권자들에게 일정하게 호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훼손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유권자들에게 지적을 해야 되고 네. 또 그것이 대비가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거 막판에 불거진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리박스쿨 댓글 공장 의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별로 뭐 후보 연계점이나 모든 점에서요. 네. 하나의 부분적인 일이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수사해서 밝혀지겠죠. 그래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김문수 후보와 연관성을 계속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왔는데 이게 근거 없는 공세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뭐 댓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말실수 부분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불거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런 말실수를 치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본심이 나타난 거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많은 여러 가지 부분적인 일들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네. 아마 유권자들은 그런 것보다는 더 깊숙한 문제, 진실 때냐 아니면은 정직하냐, 또 얼마나 깨끗하냐 네. 이런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형 그야말로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 그리고 일만 열심히 하는 나라,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이런 부분이 아마 묵직하게 밑바닥에서는
결정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조승래 민주당의 공보단장도 통합을 상당히 강조하던데 지금 위원장님도 통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의 말이나 네. 이런 것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후보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은 어떻게 양쪽을 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데 자기 생애를 걸쳐서 양쪽을 다 아우르고 그렇게 해올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강점이 있다 이런 취지인가 말씀이실까요? 네, 지금은 투표 동료만 오고 누구를 선전하기가 어렵고 네, 또 이제 법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네. 점은 저희가 유념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막판 이슈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짐 로저스 회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진실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두 이제 아마 국민들은 그 표면적인보다도 네. 그러한 진실성 그리고 어떠한 이번에 국민들이 가장 큰 쟁점으로 하는 것이 부패했느냐 깨끗했느냐 진실하냐 허위냐 네. 이런 아주 근본적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선상에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신동욱 선대위 대변인 단장이 네. 수도권 2030 남성층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이거 허위 사실 공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서로 조심해야 되지만 네.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워낙 짧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맨 처음엔 아주 별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지지세가 형성이 안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선택의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상승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 건 사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원장님의 자체 진단에 따르면 막판 상승 기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 측에서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하다. 네. 물론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건 예.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실까요? 네네네. 그러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지적되는 부분이고 네. 우리가 유세를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네. 유권자 국민들의 투표 관심도 이게 궁극적으로 투표율로 이제 수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이번엔 좀 높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격변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을 다 말끔히 이제 딛고 넘어서서 새로운 밝은 미래를 과연 누가 네. 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느냐 이 점을 우리가 늘 투표하고 나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찍었다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요. 이번에는 다시는 이제 제대로 된 대통령, 그야말로 국민이 존경할 수 있고 예. 나라를 올바로 이끌 수 있고 또 세계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는 대통령을 누군가 이 점을 저희들은 지금 많이 강조하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전 두 번의 대선의 투표율이 모두 77%대였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그거보다는 더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 그래요? 네. 77%보다는 더 높을 거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참정권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참 강하잖아요. 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우리게 작은 토지 국토 면적의 집중적인 인구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특히 대통령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아까 이제 상승 기류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층 결집은 이미 다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저희는 이제 돼가는 중이라고 봐요. 돼가는 중. 그런데 이제는 어차피 결전의 날이니까요. 네. 다들 이제 결심들 하시고 이제
하시겠죠. 근데 이제 막판에 어제 그제 좀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탄핵소추 반대 당론 폐지 여부가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미 다 명확히 했기 때문에 네. 일부의 저희 당이 뭐 예전에 공화당부터 많은 당의 여러 가지 면면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한쪽만 이렇게 하다가는 네. 우리 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대표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이야기하는 거를 좀 내놓고 네. 그 대신 토론하고 결론 나면은 따르고 이런 것이 저희 당의 특징입니다. 일사불란하거나 또는 일방적인 거는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치러지는 대선 본투표와는 무관하게 이 네네.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혹시 이것이 좀 당 안에서 뭔가 토론에 다시 회부돼야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계속 토론하고 네. 또 정말 다양해요. 저희 당은요. 그래요. 네. 단일화가 결국은 무산이 되는데 좀 아쉬우신가요,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폭넓게 다 모두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네. 그것을 아주 연연하거나 네.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표로 나간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그 자택에 머무르는 이런 계획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네. 어차피 이제 선거 운동은 전화도 선거 운동은 이제 끝났지만요. 그렇죠. 네네 여러 가지 전화도 하시고 예. 또 여러 가지 구상도 하시고 네. 그러겠지 않을까요? 네.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통례로 보면은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에 이제 나오는 시점이 보통 이제 당선 윤곽이 드러났을 때거든요. 네.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네. 그때가 이제 되면 이제 당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유권자에게 조금 호소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네. 저희는 당을 지금 내세울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네 국민들은 그 사람 됨됨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대 당이 아니라 후보자 대 후보자의 그러한 양상의 선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했듯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또 일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다 이래서 저희가 내세웠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점을 봐서 잘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으로 아마 잘 선택하시리라고 보고 선택이 되고 나면은요 저희들은 모두 단합이 돼서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네. 이제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당을 내세울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건 어떤 취지의 말씀이세요? 여러 가지 점에서 저희 당세도 그렇고요. 네. 또 그다음에 아직도 당이 이제 사실은 완전히 하나 된 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당을 보고 찍는 것보다는 당이야 뭐 늘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인격화된 권력이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네. 어느 나라나 예. 대통령 후보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후보에 좀 주목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황우여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조강기처가 좋더라 선연료가 좋더라 선연료가 만든 쿨링 스프레이 와치도 국민연료 선연료 와치도 쿨링 스프레이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국민연료 선연료 덥다 더워 무더위 웨이템 코끼리 공장 열기 뜨거워 웨이템 코끼리 시원하게 강력하게 폭풍 냉기를 빵빵하게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여름이면 누구든지 둥지냉면 물냉이든 비냉이든 둥지냉면 하나
얼마든지 둥지 냉면 우리 집이 냉면 맛집 농심 둥지 냉면. 장비 관리하다 하루 다 갔네. 장비도 시간도 아끼세요. 어떻게? 글로벌 표준의 안전한 최신 장비로. 고장나면 정기 점검에 대체 장비도 지원돼요. 그 렌탈 뭔데? 롯데 비즈렌탈. 모든 렌탈 롯데 비즈렌탈. 노트북, 고소장비, 지게차, 로봇까지. 롯데 비즈 렌탈. 퇴직연금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부모님 병원비, 자녀 교육비 걱정을 지나 하나은행에 도착. 퇴직연금 받을 땐 은행권 최초 고용노동부 선정 2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더 넥스트 IRP. 어디서 모으셨든 퇴직연금의 도착지는 하나은행.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인터넷 BTV 가입하는 법. 106 일사천리로 가입부터 설치까지 공식 가입 채널이니까 혜택은 더 많이. 요거 30 최대 30% 요금 할인까지. 106 가입 문의 106 SK 브로드밴드. 드디어 경기도 여주시대 개막. 여주 로제비앙 더 센텀이 옵니다. 판교 분당을 더 가까이 누리는 경강선 여주 원주 연장 착공. 여주를 대표할 그 중심 랜드마크 로제비앙 더 센텀. 1533-3636 대광건영.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네, 오늘 투표장 오고 가실 때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하늘은 차차 맑아지면서 이맘때 6월 초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로는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으로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6도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아서 서울, 광주가 25도가 예상되고요. 대구는 27도, 경주 28도로 영남권은 덥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서, 모레는 전국에서 여름더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고백을 할까 말까? 안 돼. 점심은 김치찌개냐 제육이냐. 진짜 별것 아닌 선택으로도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떤 선택은 기분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바꾸잖아요. 내가 살아갈 세상 직접 선택하셔야죠. 6월 3일 최욱과 함께 제대로 한 표 찍어봅시다. MBC 라디오 대선 특별방송 최욱과 함께해요. 국회대로는 양방향 수월하게 지나고 있고요. 뒤로 경인고속도로도 양방향이 수월합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양방향 좋은데 부산 쪽으로 옥산 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휴일 기준으로 적용이 돼서 한남에서 신탄진까지 밤 9시까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른 고속도로들도 수월합니다. 신자입니다. 바로 주유, 바로 혜택. 에너지 플러스 앱,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 엔지니어링. Son, are you a legend now? Yeah,
Let's say I'm a legend. 스포츠는 유쾌합니다. 스포츠는 감동입니다. 스포츠는 살아 숨쉽니다. 매일 밤 9시 5분 MBC 라디오 이재은의 I Love 스포츠. 홍혜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우주 전사도 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서 각 정당의 대선 출사표 마지막 호소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혁신당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예고를 해드릴 때 이기인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한다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지금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다른 분을 모셨는데요. 이동훈 개혁신당 선대위 공보단장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급하게 부탁드렸네요. 고맙습니다, 단장님. 아이고, 뭐 대타 열심히 뛰어야죠. 자, 선거운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떻게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십니까? 아니면 할 만큼 했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더 크실까요? 어떻습니까? 아쉬움 반, 시원한 반, 그렇겠죠. 아쉬움이라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잘 좀 더 전달이 됐을 텐데. 네네네. 조금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선거라는 게 지나놓고 나면은 네. 아쉬움이 느껴질 것 같은데 하여튼 또 그런 면에서 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망감이 교차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단장님 지금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그렇게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 질문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긴 하던데 이건 정말 완주한 것만으로도 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번 선거 대선을 완주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쪽을 이제 올해 큰 당들을 올해 이제 취재를 해보고 선거를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당들을 물론 밖에서 이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건 다르겠지만은 그 선거에 들어가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자금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난 이 개혁신당과 비교를 하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네네네. 이 개혁신당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비유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반포에 50평 아파트면은 개혁신당은 정말 고시원 단칸방이다라고 제가 비유를 하는데 비유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정말 자금과 이제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거의 지역에 조직 하나 없이 이제 대선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 나중에 회계 나오겠지만은 저희들은 큰 당에 한 10분의 1 정도 자금 가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또 선거제도 시스템 자체가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석짜리, 원내의 세석짜리 정당이 이런 자금 없이 전국적인 선거를 치러냈다는 것만으로도, 완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일을 해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 당원들도 있지만 이준석 후보의 어떤 역량이 아니었으면 못해낼 일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완주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완주의 의미는 이것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빗발쳤던 단일화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오늘까지도 단일화하자고 아마 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했는데 아직은 뭐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8시까지 투표니까 7시까지 단일화하자고 하지 않을까 뭐 저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어제까지도 단일화를 하자 그랬어요. 이미 사전투표를 35%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를 하자라고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저희들 단일화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공세를 하던데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 큰 당들이 작지만 어떤 자기들한테 위험이 될 만한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단일화라는 논리를 가지고 길을 죽이고 그리고 차선론, 차항론으로 이런 걸 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쟤들은 안 돼. 뭐 우리를 선택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또 사표 방지 심리랄까요? 이런 걸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 작은 당들을 갖다가 삼지대 정당을 갖다가 이렇게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대선도 여지없이 그런 것들이 작동을 했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조직과 작은 자금을 가지고 버텨왔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단일화라는 걸 갖다가 우리 지지자들한테 우리의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던지면서 선거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저희들이 가장 큰 소득이고 수확이 아닐까. 어떤 지지율이 어떤 득표율이 나오더라도 그 이상을 능가하는 성과와 소득은 없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일화 거부가 대선 이후에 개혁신당에게 뭐 어떤 식으로든지 혹시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안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패배하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김문수 후보가 지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책임론을 갖다가 우리가 단일화를 했으면은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었는데 이준석 때문에 졌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전까지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저희들은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정말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이 선거 자체가 이 대선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대선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짓을 벌이면서 탄핵당하면서 만들어진 선거입니다. 전적으로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계엄과 탄핵에 자유롭지 않은 후보를 선출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선출을 해가지고 내세우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벌여놓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 우리 보수 진영 전체랄까요? 반 이재명을 주장하신 분의 세력 자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결국은 국민의힘이 발로 걷어찬 겁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수진영 전체가 이준석 후보를 대표 주자로 내세우면서 말 그대로 단일화를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 방안을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정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에 아주 그럴듯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을 국민의힘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고 또 할 의지도 없었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이준석 후보한테 나중에 단일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관련한 한 이슈 하나가 단일화였다면 또 하나 이슈는 마지막 TV 토론에서의 발언이 이제 그 한 이슈였던 것 같은데 이게 막판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그렇게 자칫 진단하실까요? 이른바 이제 젓가락 발언이죠. 젓가락 발언인데 제가 이제 사석에서는 이제 이준석 후보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훈 씨의 그 발언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뭐 병기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발언들을 가지고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는 분들, 이런 가족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평소에 어떤 서로 부자 간의 대화를 하시길래
이런 상상이 가능한가요? 라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게 이제 그 TV 토론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내용이 소개가 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우리 이준석 후보가 이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준석 후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그런 식의 어떤 비정상적인 그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갖다 글로 표현하고 이렇게 말로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의식 상태를 갖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나라를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지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들어가는 계엄을 갖다 사태를 일으키는데 그런 좀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점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또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유세 장소로 대구를 고르셨어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판세 자체가 그러니까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우리한테 미치는 그 보수의 큰 표심 덩어리가 남아 있는 곳이 대구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사전 투표가 지금 가장 적게 해가지고 본투표에서 표심이 가장 크게 남아 있는 곳이 TK 경북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김문수 후보는 사실 그 당나 이재명 후보한테 상대가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확장성 차원의 그 이재명 후보한테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어제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말했지만은 김문수 후보는 졌습니다라고 말한 게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표심이 전략적으로 이준석 후보한테 투표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이준석 후보다. 김문수 후보는 가능성으로 따지면 0%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표심이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보수 표심이 모여있는 TK 지역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호소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슬로건으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슬로건을 한 3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내세웁니다. 압도적 새로운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 비교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를 내세웁니다. 우리가 진영 갈등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좌우 진영 갈등 때문에.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것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미래를 여는 선택.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이재명 후보라든가 김문수 후보가 아니고 우리는 미래를 대표하는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이룰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그 점을 유권자분들께서 오늘 투표판이니까 알겠습니다. 깊이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급한 인터뷰였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선대위 공보단장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으로 가겠습니다. 김종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운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아까 개혁신당에서 정말 어려운 선거 치렀다 그러는데 저희한테 비하면은 훨씬 더 저희가 어려웠거든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정말 일단 후보 등록 자체부터 일단 한 고비를 넘기기가 어려웠으니까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이제 선거운동 등록을 하고 완주를 했다 하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 한마디로 맨주먹 붉은 피로 했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이번 선거는 유달리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후보 진영의 공통 질문으로 왜 이곳을 마지막 유세장으로 꼽았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도심강 유세를 한 다음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자정까지 선거 유세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태안 화력발전소에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세를 포기하고 태안으로 내려가셨죠. 네. 그래서 현재도 그 대책위를 구성하고 또 빈소를 마련하는데 직접 돌봐주셨고 네. 오늘 새벽에 올라오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따가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 문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가 아니라 이 문제로 예. 예. 그리고 또 내려가실 예정입니다. 아, 또 다시 예. 이 같은 곳에서 그 전에도 한번 그 불행한 사고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제 김용균 씨가 거기서 그 불행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또 다시 발생했다. 예, 같은 그 장소에서 일어났는데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참 회한을 갖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예. 그 대선 1차 방송 토론이 끝난 다음 날 SPC에서 또 노동자가 끼임으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대선 기간에만 벌써 두 번째 비보를 접하고 있고 그 외에 이름 없이 사라진 산업재해 노동자들은 이 시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권영국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갖다가 이렇게 약화시킨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이걸 원상 회복하자고 하는 그 외침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생산적 공론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외침이 있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이 그 사망하고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이 현실을 보고도 딴 말을 하는 것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네. 이제는 생명과 안전이 노동의 핵심 의제로 돼야 된다는 민주노동당의 외침이 보다 조금 더 묵직하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관련 질문일 것 같은데 권영국 후보가 대선 기간을 통해서 진보 의제를 충분히 부각을 시켰다 이렇게 자평하세요? 그러니까 유일한 진보 후보로서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 네. 또 어떤 장애인 여성 소수자의 문제를 외치지 않았더라면 이 광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질 뻔했어요. 네. 사실 지난 윤석열 탄핵 그 광장을 메운 사람들은 노동자, 여성, 소수자 이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기죽어 살아야만 했던 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가슴을 펴고 외친 어떤 저는 해방의 광장이었다. 네. 그런데 막상 대선이 될 때는 그분들이 사라진단 말이죠. 네. 항상 이게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권영국 후보가 이런 광장의 정치를 공론의 장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일하는 사람들, 네. 소외받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주체라는 점을 각성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권자이자 어떤 민주주의의 주체라는 점 이거를 외쳤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이번 대선에서 진보 정치의 의미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봅니다. 역시 또 연결되는 지점일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내란 심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독재 저지, 이준석 후보는 세대 교체 이런 걸 전면에 대해서였거든요. 이른바 대표 슬로건 비슷하게. 그럼 권영국 후보는 뭐 어떤 것이었었죠? 역시 불평등 해소죠. 예, 우리 사회에 그 내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네. 저는 불평등에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선 사회적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거기에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분노한 세대가 생겨났다는 거. 네네네. 여기서 전체주의의 토양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극우 정치가 한국같이 문명화된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사이에 사회적 불평등 또 계층 간의 불신이 심화되면서 이것이 적대의식으로 발전했고 네. 거기에 하나의 어떤 스피커를 들이댄 게 바로 윤석열의 계엄 사태였다. 그렇게 본다면은 내란의 진정한 극복은 불평등 해소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어떤 내란 극복이고 심판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내란 극복은 이런 불평등 사회에서 대전환을 이뤄가지고 어떤 녹색, 평화, 그다음에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게 그게 진짜 내란 극복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외침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의 분노를 통합하는데
또 다른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TV토론 본부장도 맡으셨었는데 자, TV토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그렇게 자평하십니까? 이건 정말 자기 고백인데요. 네. 후보보다 제가 더 긴장했어요. 왜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TV토론을 원만히 성사시키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 네. 엄청나게 심했고 네. 또 후보가 말실수라도 하면 그 원성이 누구한테 다 쏟아지겠습니까? TV토론을 어떻게 준비했냐 이런 책임론이 부각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제가 출마해도 이 정도 긴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세 번의 TV 토론에서 잘 준비된, 네. 또 아주 일관성 있고 책임 있게 그 논리를 전개하는 후보의 역량이 빛을 발했다. 네. 물론 거기에는 잘 보좌한 제공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보좌를 하더라도 후보가 그걸 학습하고 네. 구체적인 언어의 힘으로 이것을 구현해내는 데는 정말 제가 좋은 그 후보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내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 예. 사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원외 정당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치러지는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진보 정당의 기틀을 다시 짤 수 있느냐 없느냐,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선거였는데 어떻게 발판이 마련이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정쟁과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에서 네. 그래도 정책을 묻고 정치의 책임을 말하는 유일한 후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각종 통계로도 나옵니다만은 가장 질문을 많이 한 후보가 권영국 후보입니다. 네. 다른 후보들이 자기 과시형 발언을 하다 보면은 질문 횟수가 많지가 않고 그날마저도 네거티브에 치우쳤다면은 네. 권영국 후보는 전방위에 걸쳐서 정책 질문을 가장 풍부하게 함으로써 네. 대선 공론의 장을 넓혔다. 그렇다면 이 성과는 내년 지방선거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외 정당인 건 맞습니다만은 정책 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선거에 임해서 이번에 작은 디딤달을 놓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선 풀뿌리 정치까지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의 불씨를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번 성과를 대단히 이제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소수 정당이 이제 그 흔하게 맞닥뜨리는 현실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사표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민주동당은 이런 것은 없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것 때문에 20년을 저희가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입니까? 이 문제는 예. 사실 엄청나게 부당한 어떤 그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건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애시당초 없을 논쟁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정치개혁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우리 사회에 이제 완전한 비례제, 결선 투표제 이런 정치개혁이 수반되면 이 20년의 질곡으로부터도 벗어나고 네. 정치가 유권자의 선택지가 다양화되면서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순간이 오기까지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정치개혁을 통해서 사표 방지 심리, 어떤 소수 정당의 불이익과 불공정 이런 게 해결하는 게 정치 그 자체의 발전이라고 보고 저희가 계속 이뤄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득표는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글쎄 어느 순간부터 표 계산은 안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사실 목표는 원래 진보 정당의 최고 득표율에 도전하겠다. 네네네. 이건 권영국 후보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지만. 네네. 저희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일단은 심정적으로 지지하지만은 또 표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양당 정치 프레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는 우리의 이야기가 과연 들렸을까? 예. 또 반응해 줄까?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득표 목표보다는 그 사회적인 각성의 효과로 일단은 대처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예.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그 유권자에게 좀 마지막 호소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 TV 토론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정쟁과 네거티브에 함몰되지 않고
누가 세상을 품는 자세가 돼 있는가? 네. 누가 남의 말을 경청하는가? 또 누가 아픈 곳을 살피면서 다가가고자 하는가? 네. 이런 면에서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이 기준이 섰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 기준대로 하십시오. 세상에 정쟁의 거대 정당의 논리에 자기의 판단을 내주지 마시고 나의 양심의 판단대로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안녕하세요. 브레인인 캡슐 모델 박혜수입니다. 기억력 감퇴 피할 수 없다 생각하시나요? 기억력 감퇴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승인받은 기억력 감퇴 개선 의약품 종근당 브레이닝 캡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참, 약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 구입하기 가장 좋은 때는? 10년마다? 풀체인지 앞두고? 개별 서비스가 인하된 지금? 최대 143만 원 세제 혜택. 올 상반기에만 진행되니 신차 구입 지금 서두르세요.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참고.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 고래장터. 착 찍어서 쓱 올리면 실시간 경매로 가격이 쑥쑥. 고철거래 플랫폼 고래장터.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산불이 거셌던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고 없는 위험을 예측하고 불길 속에서도 당신 곁을 지키도록 한컴 AI가 하겠습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기술 한컴.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어디까지 가시나요? 살아서 장까지요. 혹시 닥터 캡슐 천? 쏙쏙 간다 장까지 간다.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네, 12월 3일 그날 밤 이후 여러 차례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위대한 민주 시민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는데요. 그 민주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꼭 투표하시고 새 시대를 함께 여시길 부탁드리면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연장 방송은 없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이어집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